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해제와 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확인하기 전에 핵심 이론 부분에서 도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취소와 해제에 대해서 구별해 놓고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자, 취소 해제 공통점이 뭐였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렇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해지, 해제, 취소, 해지 그랬죠? 그래서 해제, 해지,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권리, 사건의 성격으로 보면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서 그 효과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 또는 소멸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권리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형성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은 둘 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 같은 효과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에서 해방을 시키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둘 다 공통점은 소급효가 있다는 것. 그 다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해제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특히 계약 중에서도 일시적 계약 관계에서 발생됩니다.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와 같이 한 번 주고받으면 끝나는 이와 같은 일시적 채권관계에서 해제가 발생됩니다. 이와 반면에 해지는요. 해지는 여기는 비교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 임대차라든지 사용대차라든지 이와 같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한 사람은 계속 빌려주고 한 사람은 계속 차임을 지급하는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그렇죠? 계속적이죠. 이와 같은 임대차와 같은 그와 같은 법률 관계에서 장래를 향하여 두 사람 관계를 끊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해제와 해지는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취소와 해제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원인은 취소는요. 법정 사유, 그러니까 제한 능력 착오 사기강파, 우리 민법 총칙에서 제착 사강에 한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피한정, 피성년 후인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109조 착오에 한 법률행위, 110조 사기나 강박에 한 법률행위, 이러한 것들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는 법정 사유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해제 사유는요, 법정 사유도 있고 약정 사유도 있습니다. 여기 법정 해제는 잠시 후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정 해제 사유입니다. 법정 아시다시피 법률의 규정으로 그 사유를 정해놓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약정 해제는 뭐냐면 법률의 규정에는 없지만 당사자가 약정으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지금 체결하지만 향후 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해제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당사자 사이에 특약을 해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정 해제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는 법정 해제 사유가 중요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과 같은 법정 해제 사유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효과를 보면요. 취소는 취소가 되면, 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되죠. 물론 제한 능력자 측에서의 반환 의무는 현존 한도 내에서 끝나죠.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제 효과는 어떻게 돼요? 계약이 해제되면,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 매수인이 약속된 날짜에 중도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 중도금 지급까지는 매수인의 선이행 의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도금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은 일단 최고를 보내고 그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없으면 드디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죠?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효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계약 당시로 소급효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약속은 없었던 것이 되고 어떻게 되죠? 서로 간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었던 것 다시 다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외에 별도로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한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의 직접적 효과는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페이지를 좀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또 그림이 나올 겁니다. 방금 표현했던 법정 해제 사유 21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행지체와 해제. 가장 제가 자주 드는 사례로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체를 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일단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약속된 날짜에 중도금을 지체함으로써 매수인이 여기까지는 선이행 의무라 그랬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 서는 것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등기서류 교부 플러스 목적물 인도. 이것이 동시행관계 서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금까지는 매수인이 선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이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일단 최고를 하고 즉 독촉을 한다는 뜻이죠. 언제까지 이행해달라라고 독촉을 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게 되면 드디어 계약을 해제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제가 되면 그 직접적 효과는 여러분 방금 보셨죠? 소급표가 인정됨으로써 계약 당시로 소급표에 돌아가서 서로 간의 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고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되고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서류 일부라도 받은 것이 있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매도인도 원칙적으로 계약금 돌려줘야 돼요. 계약금 그대로 몰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또는 위약벌로 한다는 이런 위약금이다 위약벌이다 이런 것은요. 또 우리가 계약 강론에 가서 매매에 가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일단은 갑은 어떻게 돼요?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원상회복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서는 갑은 을에 대해서 별도로 뭐 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십시오. 역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이행지체가 아니라 보통의 이행지체 같으면 일단 갑은 을을 상대로 최고를 하고 이행 없으면 해제한다 했는데 이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아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해오는 경우입니다. 매도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이 중도금 지급 일자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뭐라 그러냐면 매도인 보고 도저히 내일 중도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잔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출이 막혔다는 거죠. 따라서 중도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 그래서 매수인이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미리 해오는 경우는 굳이 매도인이 이런 상대방 을을 상대로 해서 굳이 독촉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최고할 필요 없이 즉 독촉할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의무는 그것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죠. 그건 별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과 해제를 보시죠. 역시 이 그림은요. 이미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 총칙 때도 했었고요. 아마 자주 봤던 내용입니다. 이중매매 연상하십시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약속대로 중도금까지는 지급했어요. 근데 중도금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병에게 이중매매를 하고 이쪽으로 등기를 넘겼다. 그렇죠? 이 경우 갑과 을의 이 매매계약은 뭐가 됐다? 이행불능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행불능이 됐다. 이렇게 이행불능이 된 경우는 이때는 굳이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지금 채무불이행한 자가 누구예요? 갑이거든요. 갑이 채무불이행했죠.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최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미 병에게 이중매도가 되고 이쪽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병 소유로 확정되고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최고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고할 필요 없죠. 이건 독촉해 본들 넘어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때 이런 값을 상대로 해서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민법 총칙 때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타당성 103조 이것을 접목해서 공부한 기억이 나시죠. 만약에 이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때는 갑과 병 사이 이중매매 계약은 103조에 저촉됨으로써 당연히 무효가 되고 그렇죠? 이때는 을은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는 총칙 때 확인해 본 바, 공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보시면요. 불완전 이행과 해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예를 들면 갑과 을이 13지번, 14 번호는요, 제가 임의로 그냥 13지번 필지, 14지번의 필지를 그냥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1필 1번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간정보법상 한 필지마다 반드시 하나의 지번이 붙게 되어 있어요. 1필 1번주의라고 합니다. 네. 같이 13, 14지번의 두 필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과 을이. 근데 약속된 날짜에 13필지에 대한 등기 서류는 교부가 됐는데 14필지에 대한 등기 서류는 넘어오지 않고 있다. 교부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예를 들면 이것을 불완전 이행이라 합니다. 이행은 있었지만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여기 도표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불완전 이행 이 부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불완전 이행. 일단 방금 13, 14필지 두 필지를 계약했는데 13지번의 필지는 등기가 넘어왔는데 14지번 필지는 넘어오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런 경우 추환이 가능한 뒤따라서 완전급부가 가능한 경우 같으면 일단 최고를 하고 독촉하고 이행이 없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 여러분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건 뭘까요? 이미 14지번 필지는 이미 제3자에게 이중 매도가 되어서 등기가 넘어가 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이때는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 이해되십니까? 이왕 도표 보는 김에 여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법정 해제 사유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여기 보이시죠? 보통의 이행지체가 있고 방금 중도금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자, 이때 최고할 필요 있죠? 독촉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행 없으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정기행의 이행지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 때 하객에게 선물할 답례품을 주문했는데 결혼식이 시작되고 거의 지금 끝날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끝나갈 지금 이 무렵까지도 그 약속된 답례품이 도착되지 않고 있다. 정기가 뭐냐면 정해진 그 시기에 이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 끝나고 하객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답례품이 트럭에 싣고 오면 뭐합니까? 하객들 다 돌아가고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시기에 이행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정기행의 이행지체는 따라서 이것은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고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불이행의 의사표시 방금 그림에서 보셨죠? 네, 임의가 아니라 미리 상대방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지급을 이행할 수 없을 것 같아.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해오는 경우 굳이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아는 것인데요. 이행불능은 이건 뭐 독촉해본들 의미가 없죠. 이미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 버린 것이고 그래서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불완전이행 설명드렸고요. 추환이 가능하면 최고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추환이 불가하면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 이 채권자 지체는요. 지금까지 본 것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입니다만은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거예요. 나는 이행하려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고 있는 경우. 그렇죠. 나는 제때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종적을 감추었다. 앞서 우리가 금전 채무 관계에서 사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공탁을 걸어야 되죠. 그런 설명 기억나십니까? 역시 독촉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뭐라고요? 법정 해제가 아니고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당사자 사이에 미리 약속을 해두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굳이 최고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해제하고. 그리고 이건요,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아니거든요. 둘이서 민주적으로 약속을 한 그 사유가 발생됨으로써 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배권이 없다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약정해제는 최고 없고요. 손해배상 청구 없습니다. 해제권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209페이지 지문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지문.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원상회복 의무의 그 모습으로서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줘야 되죠. 물론 이 이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 이율이 정해진 이율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한 이자.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법정 이율에 한 이자죠. 민사 연 5%, 상사 연 6% 우리 채권 총론 부분에서 보신 바 있습니다. 자, 2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이 548조 1항 단서가 뭐냐면요. 자, 해제 소급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좀 더 진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단 넘어가십시오. 틀린 지문입니다.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자는요. 이것은 바로 해제 소급표에서 보호되는 제3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해 잘 안 되시죠? 일단 보류시켜 두십시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로 인해 소멸되는 계약상 채권을 계약 해제 이전에 이미 양수한 자는 역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리고 3번은 정확하게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약 해지 효과로서 원상회복 의무의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네, 좋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현존 한도 내에서 반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인데 우리가 계약의 해제 효과로서 나타나는 원상회복 의무는요. 원칙적으로 받은 이익 전부입니다. 4번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계약의 합의해제. 여러분 이 합의해제는요. 아까 법정해제, 약정해제, 그 약정해제와 헷갈리면 안 돼요. 약정해제와 합의해제는 또 다른 겁니다. 약정해제는 미리 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라고 미리 약속을 해둔 것이 약정해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정해제는 앞에 사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십시오. 사전 약정해제. 근데 합의해제는 뭐냐면요. 이건 사전이 아니고 사후 합의해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해제할 합의 없었어요. 약정 없었어. 근데 그 이후 계약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 우리 계약 이거 업소 등수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응당 그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릴 테니까 이 계약 업소 등수로 하시죠. 그러니까 매수인도 예, 좋습니다. 저는 또 뭐 다른 부동산 알아보면 되죠. 그래서 아주 쿨하게 그야말로 매수인도 승낙을 한 거죠. 매도인의 제의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별도의 계약이 하나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합의해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해제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기 아주 십상입니다. 조심하세요. 해제는 본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형성권 그랬죠. 근데 합의 해제는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계약입니다. 당사 사이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는 다른 말로 해제 계약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는 사후에, 즉 사후란 소리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당사자가 합의해서 해제한다 해서 사후 합의 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따라서 이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 해제의 경우와지 이로써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548조 단서. 예. 해제 소급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이것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6번.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직접적 효과가 뭐라 그랬어요? 원상회복 의무. 그렇죠? 이 원상회복 의무. 물권 변동이 생겼다면, 물권이 발생됐다면, 변동이 됐다면 그것은 다시 원위치, 복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채권은 서로 간에 이행된 것이 있으면 다시 원상회복. 이행된 것이 없다면 더 이상 이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7번. 약정 해제권 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한 그 해제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옳은 표현. 네. 그 다음에 8번. 이행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 이건 여러분 일종의 나는 이행하려는데 상대방이 미리 거절하는 거죠. 해제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굳이 최고할 필요 있어요? 독촉할 필요 없죠. 꼭 이것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미리 해오는 경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할 필요 없고 또 동시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제자가 해제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자, 여러분 판례, 해설에 있는 판례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과실상계.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민법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또는 민법 390조 이하의 채무 불이행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여기에는 응당 과실상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한테도 뭔가 원인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실상계의 의미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관계에서는요,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10번. 해제와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211페이지. 자, 1번.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그렇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예, 도달주의 원칙.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자, 합의 해제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사후 합의 해제. 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틀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는 명시적일 것을 요한다. 틀렸다.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다. 또 사전 합의를 요한다. 이런 거 틀렸다. 사전 동의 이런 것 반드시 요한다. 틀린다. 사후 동의, 사후 합의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1번 옳은 정답 이미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 3번. 특별한 사정에 의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인에 대해서 소멸하여도 다른 당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닙니다. 미칩니다. 자, 이거 불가분성인데요.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이 있고 해제권 소멸에 있어서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자, 해제권 행사에서 불가분성 뭡니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 의해서 전원에 대해서 행사한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방 당사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이것을 우리가 해제권 소멸에 있어서 불가분성이라죠. 그래서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소멸에 있어서 불가분성. 한번 좀 더 진도 나가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때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어떤 1인에 대해서 소멸하면요, 다른 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다가 아니고 미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4번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이거 여러분 앞 시간에 했던 위험부담 문제.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이건 해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 민법 537조의 채무자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될 문제지. 해제권 발생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 해지는 여러분, 앞서 뭐라 그랬죠? 일시적 채권관계가 아닌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임대차, 사용대차, 고용, 그렇죠? 이런 계속적인 채권, 고용도 왜 계속적입니까? 고용계약이 체결되면 피용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노무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고, 그 기간 동안, 고용계약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럼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해 줘야 되죠. 계속적으로.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 채권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나 사용대차나 고용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가 해지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지가 되면 이건 소급표가 없어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요. 계약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청산 의무가 남습니다. 이 또한 진도를 좀 더 나가면서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자 벌써 틀렸어요. 소급표 없습니다.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의 부당이득도 틀렸어요. 해지는요, 직접적 효과는 청산 의무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 보시죠. 갑과 을은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우리가 통상 계약금은 관례상 총 매매 대금의 1할이 관행이니까, 그렇죠?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을의 귀책 사유. 을이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된다. 이것 법정 해제 사유죠. 귀책 사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했다. 일단 원상 회복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받은 계약금도 일단은 돌려줘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서는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은 수령한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매도인이 만약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했잖아요. 수령해놓고 나 이 땅 팔아서는 안 되겠는데, 못 팔겠는데, 자, 이 계약 파기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565조의 해약금에 한 해제는 바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계약금의 급부자가 누구예요? 우리 매매에서는 누구죠? 매수인. 급부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 누구예요? 매매에서는 누구예요? 매도인.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계약금 수수에 의한 해제, 즉 주고받고 수수, 계약금 수수에 의한 해제라 하고, 조문의 명칭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약금이라고 조문의 명칭은 그렇게 제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1,000만 원만 을에게 반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줘. 2,000만 원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고요. 또 이 계약금 수수에 의한 해제 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미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이 지급됐다. 중도금이 통장에 입금됐다. 매도인 통장에. 그러면 이건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다. 틀렸습니다. 이번 질문 틀렸죠? 왜 틀린지 아시죠? 계약금만 돌려주면 안 돼. 배액을 돌려줘야 돼요. 3번 을이 약정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을에게 2,000만 원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는 없다.
자, 예, 옳고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를 했죠. 그렇죠? 매수인 이미 중도금 지급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계약금 수수한 해제, 즉 해약금에 한 해제는 안 돼. 받은 계약금의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제하는 해약금에 한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지문입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옳은 지문입니다. 을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지금 계속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해약금에 한 해제를 지금 지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가 뭐라고요?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후. 이때는 해약금에 한 해제는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을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해약금에 한 해제 말입니다. 이행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이 이 해제거든. 그러니까 이행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없어요. 원상회복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행된 것이 없는데 원상회복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손해배상 의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급부자가 계약금 포기하고 또는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거기에서 이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 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확인해 보았습니다.